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던 올해 여름. 그 여름이 가고 어느새 우리 곁으로 가을이 다가왔다. 가을은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이자 추석이 자리 잡고 있는 계절이다. 추석만큼은 한국이 다른 나라의 어떤 풍속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가 기원했다,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추수 계절인 그 중심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을 해온 사회에서는 추석이 중요한 명절이죠. 나라의 근간이었으며 백성들의 삶 그 자체였던 농업. 그리고 힘든 농사일의 휴식 시간이기도 했던 세시풍속. 농업과 세시풍속은 모두 우리 선조들에게 중요한 일과 문화였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해온 우리 농업의 역사와 선조들의 문화였던 세시풍속. 그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농민과 관련된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대규모 축제를 열고 있기도 하다. 김제는 이 고장이 지평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김제에서 서해바다를 바라보면은 어디 om낮이 없이 서해바다까지 지평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서해바다를 바라보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면 김제시의 지평선 축제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농사. 그런데 과연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한반도에서 농사가 시작된 것은 신석기 중후반부터로 여겨진다. 이동 생활을 하면서 잠시 머물 때 농사를 짓고 다시 이동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요장도구도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비살모니 토기인데 비살모니 토기도 주거지에서 흔히 발굴이 되고 있죠. 농산물을 거기에 저장하거나 가공해서 조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걸로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된 곡물들. 고대의 농경 생활을 추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사의 흔적들이다. 한반도에서 정착 농경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벼농사 역시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벼농사는 집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노동력이 필요한 이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농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농사가 기본이 돼서 의식이나 생활 자체도 다 공동체 문화가 스며든 거지요. 시간이 흘러 농기구의 커다란 발전을 이끈 것이 있었다. 바로 나무보다 단단한 쇠의 등장이었다. 대장간에서는 쇠를 뜨거운 불에 녹이고 쉼없이 두드려 다양한 농기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쇠를 이용한 농기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농민들의 삶과 함께한다. 그 전에 이제 주로 나무라든가 짐승의 뼈, 뿔, 돌 이런 걸로 농사 지었을 때는 그 작업의 용도가 상당히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철제 농기구가 등장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원하는 크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의 효율은 월등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쟁기는 소에 묶어 사용하는 농기구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작업, 즉 파종 경작 때 사용했으며 종류에 따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소에 묶어 사용했다. 쟁기는 동물의 힘뿐만 아니라 쇠의 강함을 동시에 이용하는 과학적인 농기구였다. 그 이전에는 주로 사람의 힘으로만 땅을 갈다가 이제 신라 시대쯤 와서 소를 이용한 소위 충력을 이용한 농가리가 시작됩니다. 소의 힘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힘은 적게 들고 작업량은 월등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는 멍에,
땅에 직접적으로 닿으며 쇠로 된 부분이 보습이다. 보습과 연결된 나무를 술, 그 위에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를 성애라고 하며 둘을 연결한 것을 한마루라고 부른다. 그리고 성애와 멍에가 연결된 줄이 봇줄이다. 원래는 쟁기도 나무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만든 도구가 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더 깊게 팔 수 있고 단단한 땅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지력을 높이고 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됐다고 할 수가 있죠. 소가 끄는 방향은 쟁기가 나아가는 방향과 일직선으로 안정적이다. 소가 끄는 힘은 성애를 통해 술과 보습에 전달되고 한마루는 성애와 술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땅의 경작 깊이를 조절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따비, 삽과 비슷한 형태이다. 따비는 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공간을 개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땅에 박히는 부분은 쇠로 만들어졌으며 V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농작물을 수확할 때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1인용 농기구 낫. 낫은 나무 손잡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처럼 기역자 형태인 날을 끼워 사용했다. 낫의 날은 쇠로 되어 있어 그 옛날 대장간에서 많이 만들었던 농기구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며 낫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요. 요새는 이제 그것도 옛날만큼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뭐 8월 추석 때 되면 성묘한다 그래서 많이 썼는데 요새 제초기가 있어가지고 많이는 안 나가요. 옛날에 뭐 벼비고 할 때에도 많이 나갔죠. 쇠를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뜨겁게 달군 쇠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불과 쇠를 조율하는 것은 대장장이의 숙명일 것이다. 계속되는 담금질에 쇠는 점차 사람에게 쓸모있는 모습으로 변해간다. 보통 4명. 4명. 네. 4명 위에서 매질하는 사람 2사람, 한 사람은 저 풀묶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치아가 4명은 있어야 돼요. 대장장이는 줄어들었지만 그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기계. 기계는 지치지 않고 대장장이를 돕는다. 어차피 쇠 자체는 때리면 때릴수록 뭐 그 안에 그 기포 같은 게 없어지고 그렇죠? 근데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 쇠를 해가지고 따가지고 만드는 거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단조 때려서 만드는 것만 못 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장장이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 탄생한 대장간의 새로운 작품들. 멀지않아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철제 농기구의 탄생은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물론 그 공은 철제 농기구만의 몫은 아니다. 조선 시대 와서 이제 물론 국가 정책도 가장 그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 정책을 폈지만은 농사 규모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농사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조선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농업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그 이전 고려시대까지는 휴경농법이 대세였다. 농사를 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땅을 쉬게 했는데 매년 농사가 가능한 땅을 1등급, 1년 짓고 1년 쉬는 땅을 2등급, 1년 짓고 2년을 쉬는 땅을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했다. 고려시대의 토지 등급이 3등급밖에 없었는데 조선조에서는 이제 6등급으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농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휴경농법을 극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휴경농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토양에 비료 성분을 공급해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시비법이 존재한다. 기존의 시비법이 조선시대에 완성된 것이다. 조선 전기 시비법을 모르던 농민들과 관리들도 시비법을 구체적으로 배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시비법을 보다 널리 알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다. 드디어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조선 전기의 정초, 변효문 등이 지은 농서, 농사직설이다. 전국에 배포된 농사직설에서 말하는 시비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잠시 살펴보자. 밭을 애벌가리 후 풀을 펴놓고 불로 태워 다시 갈면 그 밭은 스스로 걸어진다. 봄, 여름 사이 연한 버들가지를 썰어 외양간에 펴두었다가 5에서 6일마다 거두어 거름으로 쌓아둔 후 보리 재배에 쓰면 힘이 좋다. 다양한 농업 기술이 담겨 있는 농사직설. 과연 농사직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중국 풍토에서를 중심으로 만든 중국책은 자기 나라 풍토에 맞는 파종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풍토하고 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풍토의 농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아는 학자는 없고 하니까 생각을 해내기를 각도 관찰사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토내에 갈고 심고 매고 거두는 법과 오곡에 알맞은 토성과 잡곡에 번갈아 심는 방법을 늙은 농부에게 물어서 요점을 모아 책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정초라는 사람 보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라 해서 만든 것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농민들이 하는 걸 적어 올린 걸 아주 작물별로 잘 정리를 한 것이 농사직설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농학에서부터 한국 우리 풍토농학으로 바뀌는, 말하자면 농학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겁니다. 농사직설이. 농민들은 이런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농사직설은 양반이라든지 지방관들이 농민들을 교화할 때 이거에 입각해서 농사에 교화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 개개인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나라의 발전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세종대왕. 한글 창제는 물론 천문, 기상 관측 분야, 그리고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종대왕의 역할은 대단했다. 농사직설 편찬 후 15년 후인 1444년, 세종대왕은 건농교서를 내려 농업을 더욱 장려한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농사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왕정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무렵의 농업은 다양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하며 쌀 생산량 또한 증가했다. 많은 벼를 탈곡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볏짚이 남게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볏짚을 버리지 않고 생활용품과 농기구를 만들었다. 볏짚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물건들, 집신부터 물건을 담는 바구니와 달걀을 담는 꾸러미까지 크기도 모양도 다 제각각이다. 과연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볏짚으로 어떻게 물건을 만들었을까? 지푸라기를 물에 불려서 지금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이나 들에 갈 때 지푸라기 한 줌 들고 거기에서 새끼를 꼬아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뭘 들고 오거나 하는 이동 수단으로 썼죠. 새끼를 쉽게 꼬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를 두들긴 후 물에 미리 불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푸라기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원하는 길이와 두께로 손질해둔다. 덧댔을 때는 좀 손바닥에 힘을 세게 주고 그 자리에서 비벼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본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이파리 하나, 건부를 덧대서 같이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 겹이 꼬임을 줬기 때문에 아주 강도는 괜찮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는 약간의 힘에도 쉽게 끊어질 만큼 약하다. 그러나 여러 개의 지푸라기를 꼬아주면 상상 이상으로 강해진다. 줄다리기가 가능할 정도. 획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 벼가 달리는 마지막 부분 되거든요. 요 획기가 아주 질깁니다. 굵게 한 줌씩 잡아서 세 줄 꼬아엮기 해가지고 줄다리기 했던 거예요. 집으로 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끝에 새끼줄이 충분히 쌓였다. 이 새끼줄을 이용해 농기구의 하나인 망태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시래기 엮는 기법. 쉽게 말해 지푸라기를 서로 교차해 엮는 것으로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망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틀을 갖춰가고 있다. 가장 힘든 과정이었던 새끼 꼬는 작업이 끝나서일까? 망태기를 만드는 손길이 전보다 한층 경쾌하다.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추수하고 끝난 부산물로 여기는 소먹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땔감으로 쓴다든가 뭐 밭에 거름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요 부산물로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민구를 만들어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구하면서 만들어서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농기구는 처음엔 물을 적셔서 만들지만 다 마르고 난 후 물기만 닿지 않는다면 잘 썩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한다. 지금은 마트에 가면 10개들이 뭐 30개들이 해가지고 판으로 파는데 예전에는 진짜 계란 꾸러미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계란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래서 지푸라기는 쿠션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손잡이까지 완성 끝. 드디어 망태기가 완성되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망태기에 들어갔다. 농사뿐만 아니라 농사에 활용되는 도구에도 우리 선조들의 끈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선조님들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러면 요즘의 현대물에 밀려서 이게 잊혀져 간다면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맥을 이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푸라기 공예를 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농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왕실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농사를 장려하는 여러 행사를 주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농제다. 선농제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선농제의 제례가 끝나면 왕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가 이어지는데 바로 친경이다. 친경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신하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이다.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조선은 관리가 힘써야 할 7가지 일 중 첫째를 농상성으로 정해 관리들에게도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농민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농업에 힘썼던 조선. 그러나 왕실과 농민들은 직파법과 이양법 사이에서 고민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직파재배를 권장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또 수리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혹시 적게 오거나 모내기를 못 하게 되면은 벼농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금했지만은 당시의 농민들은 제초 노력도 덜 들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또 그 벼를 재배한 다음에 보리를 또 재배할 수 있어서 이양 재배를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이양법과 직파법. 직파법은 논에 바로 벽씨를 뿌린 후 그 논에서 그대로 벼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양법에 비해 물은 적게 들지만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었다. 이양법은 모판을 만들어 벽씨를 뿌린 후 모가 잘 자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 논에 옮겨 심는 재배 방법이다. 노동력이 절감되지만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었다.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리기를 하늘에 청했다.
그렇다고 농민들은 무작정 비를 기다리지 않았다.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막기 위해 농민들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노래에 물을 직접 공급했다. 물대는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이제 맞두레가 있고 용두레도 있고 뭐 물풍구도 있고 홈통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용두레는 주로 이제 지렛대 힘을 이용해서 좀 더 적은 힘으로 많은 물을 풀 수 있도록 제작됐고 또 그 형태도 손잡이 쪽엔 좀 좁고 물이 나가는 쪽은 넓게 해서 좀 더 많은 물을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제작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용두레는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에 논이나 밭으로 퍼올리는 농기구다. U자형으로 깎은 통나무를 삼각대에 줄로 매단 것이 마치 그네를 연상케 한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앞뒤로 흔들면 혼자서도 쉽게 물을 옮길 수 있다. 반면 맞두레는 이름 그대로 두 명이 마주 서서 힘을 합쳐 물을 옮기는 농기구다. 맞두레는 일단은 두 사람 이상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건 한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용두레는 뭐 1, 2m 정도밖에 못 풀지만은 저거는 뭐 아주 심하게 하면은 5m, 10m까지도 풀 수 있는 게 저 맞두레예요. 두 발을 이용해 높은 곳에 물을 대는 농기구도 있었다. 일명 수차로도 불리는 무자위가 그것이다. 물대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그 발의 힘에 의존해서 물대는 건 사실 이 무자위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손의 힘으로 물을 푸는데 발의 힘이 아무래도 좀 더 세고 또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개발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중기를 넘어가면서 농업과학기술과 농업정보를 집대성한 책들이 등장한다. 신속의 농가집성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가집성은 효종 때 만들어진 책으로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앞선 시대에 나왔던 농서들을 모아서 수정 보완한 책이다. 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속. 예. 공주 목사 했던 신속인데 그분이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1655년 이전에 나온 책들을 총정리해가지고 우리 풍토농서를 총정리한 책을 만들어서 신속이라는 분이 그런 면에서 농업기술 교재를 만드는 면에서 훌륭한 이제 기여를 많이 한 분이다. 임원경제지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집필한 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서 800여 종을 참고해 만든 농업 백과사전이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선대의 농업과학 기술을 흘려버리지 않고 축적하고 발전시키며 나라의 근간으로서 농업의 위치를 지켜나갔다.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농업, 그중에서도 벼농사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쌀 생산량은 약 432만 톤,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에 집중돼 있다. 시군별로는 김제와 당진이 12만 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 서산과 해남이 11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1000제곱미터당 쌀 생산량은 약 150kg. 지금은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같은 면적에서 500kg이 넘는 양의 쌀 생산도 가능해졌다.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3배 이상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벼의 품종 개량이다. 품종을 개발할 때 있어가지고 첫 번째 그 목표는 수량 정제입니다.
우리가 그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육종의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병에 강하다든가 아니면 재해에 강한 어떤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게 이제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병에 강한 벼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병균을 벼에 접종하기도 한다. 지금 이곳에서 시험 중인 것은 흰잎 마름병. 이 병에 걸리면 벼가 하얗게 말라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병에 강한 저항성 유전자가 도입된 품종을 개발한다면 농가에서는 그 재배 안정성이 높아져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동안에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농약 치는 횟수도 횟수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도 되고 노동력도 그 많이 감소를 전략할 수 있죠. 잠시 벼 품종 개발의 흐름을 살펴보자. 1990년 이전에는 생산량 증대가 최우선 과제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맛있는 쌀, 품질 좋은 쌀이 목표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품질의 다양화와 기능성 그리고 가공 적성 등이 첨가되었다. 품종 개발 못지않게 도정 역시 중요한 과정이었다. 선조들의 도정 기구를 살펴보자. 내려 찢는 절구,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매통, 발로 밟아 곡식을 찢는 도구로 양쪽으로 벌어진 다리 길이에 따라 2명이나 4명이 함께 작업했던 디딜방아, 그리고 물의 힘을 이용해 사람의 노동력을 절감했던 물레방아도 있었다.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빻는 거예요. 근데 찢는 그 기능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아 찢는다 하는 것은 벼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디딜방아 여기도 그 찢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 껍질을 벗기는 거죠. 과거에도 쉽지 않았던 도정 작업. 지금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대량의 쌀을 생산하게 되면서 도정 작업의 규모는 과거와 비할 수 없이 커졌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 가능한 쌀의 양은 100톤. 원료가 오면 원료에서 정선, 정선에서 석발, 그리고 현미기를 통해서 완겨하고 현미하고 골라서 현미로 보관된 것을 정미기를 통해서 도정하는 거. 그래서 백미를 만드는 그 정도는 예전 정미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투입된 벼의 약 90%는 이곳에서 껍질이 벗겨진다.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 롤러가 선주들의 벼 찢는 작업을 대신하고 있다. 그 다음 벗겨진 벼 껍질들을 바람으로 흡입해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벼 100g당 쌀 생산량은 약 75g 정도. 현미 겉에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층으로 돼 있는데 백미는 그것을 기계로 해서 한 90% 이상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현미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현미는 꼭꼭 씹어야 된다. 벼가 기계에 투입된 후에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바쁘게 움직이는 기계들 사이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도정부터 포장까지 수많은 농민들이 함께 해야만 가능했던 어려운 작업들. 지금은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다. 근데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마을 이장님도 제일 젊으신 분이 60이세요. 제일 젊으신 분이. 그리고 젊은 사람도 없고.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공장을 세우고 이제 저희가 젊은 사람이 제일 된 거예요. 쌀을 만들 때 88번의 손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농촌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결국 기계의 힘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논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약 168만 헥타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80.7kg에서 현재는 62.9kg으로 약 한 22%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논면적의 감소는 이게 쌀 소비량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쌀밥 대신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식사 문화의 변화가 주된 이유이다. 또한 쌀 소비량의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지난 10년간 매년 한 2%씩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대만, 일본도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추세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약 40만 톤의 쌀을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 그렇다고 생산량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금년 말 그 쌀 재고량이 약 한 135만 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FAO에서 그 쌀 재고량을 한 18%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제 뛰어넘는 거죠. 식량과학원은 쌀 소비량 감소 문제의 돌파구 중 하나로 재래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래벼들 중에서 밥맛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래벼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은 우리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입맛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성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육성되는 그런 품종의 밥맛 특성하고 같이 합친다면 새로운 밥맛을 가지는 그런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재래벼를 이용해서 지금 품종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해온 우량 품종과 재래벼의 교배 실험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서로 합치는 것이 연구 목표. 하지만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벼 품종 연구도 오랜 기다림이 일상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업, 그중에서도 벼농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풍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세시풍속은 그들이 함께 웃고 즐겼던 휴식의 시간이다. 일과 휴식이 반복되는 농사에서 농민들이 즐겼던 세시풍속을 살펴본다. 다시 돌아온 전라북도 김제시.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인 벽골제가 있다. 예로부터 물을 대기 좋아 벼농사를 짓기 좋은 최적의 지역이다.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를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쌓고 제일 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40헥타르나 되었고 4개 시군에 걸쳐서 농업용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문석주가 5군데나 있었고 수문석주가 지금도 세 곳은 고색 창년에게 17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길을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하늘이 맞닿아 있는 김제의 지평선. 김제는 지평선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입석 줄다리기, 농악 경연, 농경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입석 줄다리기는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여자가 이겨요. 여자는 또 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겨야 그의 비가 많이 와서 풍년된다 해서 이렇게 여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곳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은 바로 벽골제 쌍용놀이다. 쌍용은 벽골제에 살던 백룡과 청룡을 가리키는 것으로 김제 태수의 딸 다냐와 두 용에 얽힌 전설이 그 유래다. 백룡은 얌전하고 착한데 청룡은 심술궂고 싸나와서 인부들이 하루 종일 뚝을 쌓아놓으면 밤이 나와 청룡이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제 태수 딸이 청룡 앞에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고 뚝을 헐지 말라 하는 대로 청룡이 잡아먹을게 하다가 도로 감동돼서 물러나고 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 단야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단야 쌍용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세시 풍속들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에 다양한 세시 풍속을 즐겼다. 줄다리기는 그 암줄과 숫줄이 결합하는 어떤 그래서 남녀의 성행위를 모방한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대표적인 놀이예요. 그래서 이런 정월에 행해지는 거는 어떤 풍년들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절기가 이제 입춘인데, 입춘은 어떻게 보면 농사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농사를 준비하라고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흙으로 만든 소를 관청 앞에 비치해서 일반 백성들한테 이제 농사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거는 입춘굿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음력 6월 15일 유두에는 맑은 개울물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았다. 나쁜 것을 쫓고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해서다. 음력 7월 15일 백중은 여름철의 명절로 농사일을 잠시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었다. 머슴들에게도 새 옷을 장만해주고 휴가를 주었다. 7월 15일이 이제 백중인데, 그때는 이제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다라는 그런 풍속에서 호미 씻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농사에서 제일 힘든 일이 김매기인데, 그 지긋지긋한 김매기가 끝난 그 상징적인 도구인 호미를 걸어서 씻어둠으로써 이제 더 이상 김매기 안 한다, 뭐 힘든 일 안 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음력 8월 15일 중추절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 추석은 추수와 맞물려 치러지는 가을 세시 풍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끝내고 한 것이 아니고 추수를 직전에 앞두고 이제 풍년을 들게 해준 조상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풍년 예축제라고 그럴까, 이런 그 추수 예축제라고 그럴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와는 어떤 의미상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추석 무렵 열리는 전통놀이 중에는 동물을 이용한 것들이 있다. 소놀이굿은 소의 형상으로, 거북놀이는 거북이의 형상으로 사람을 꾸민 후 몰입꾼과 함께 마을을 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몰입꾼은 덕담을 늘어놓는다. 이 거북이를 가장해가지고 노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무병장수하는 것 하나하고, 뭐 소를 이렇게 가장하는 것은 농사에 쓰는, 그래서 이제 그 충력으로 이용했던 그 소를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그러니까 세시풍속 그 저변에는 이 주술성이 대단히 강하다. 그냥 놀이가 아니고 뭔가 기대하는 것을 그러한 놀이 형태로 투영해가지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강강술래의 경우 여성들만 참여하는 세시 풍속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이 자식은 남자는 낳을 수 없잖아요. 여자만 낳잖아요. 마찬가지 농업도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둥글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강강술래를 밤새 춤으로 인해서 이렇듯이 큰, 그리고 둥근 속이 꽉 찬 오곡백과가 열길 기대하는 대단히 주술성이 강한, 그런 기대가 강한, 또 강렬한 기도라고 그럴까요?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 송편. 가족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만드는 것도 추석에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옛날에는 송편 속에 구하기 쉬운 재료를 넣었지만 지금은 여러 재료를 넣어 다양한 맛의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송편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죽이다. 반죽이 송편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익반죽이라 그러는데요. 끓는 물을 끓여서 뜨겁게 해서 반죽에 조금씩 부어가면서 하는 반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한꺼번에 그냥 멍청 부으시면은 진 반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송편 빚기 좀 힘들어요. 해놨을 때도 좀 너무 퍼져서 맛이 조금 덜하겠죠. 우리는 흔히 송편을 반달 모양이라고 한다. 음력 15일의 추석에는 보통 보름달이 뜨는데 왜 반달 모양으로 떡을 빚었던 것일까?
고무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에 잔뜩 힘을 줘가지고 고무를 꽉꽉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편을 만들어서 쪄서 먹는데 그 송편을 이렇게 보면 이건 영락없이 벼의 알곡 모습을 닮았어요. 근데 실제 저 들녘에 펴 있는 이 벼가 송편만큼 이렇게 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풍력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것을 자극함으로 해서 그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은 이 벼가 속이 꽉 차고 또 송편만큼 이렇게 크고 이런 것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대풍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석 송편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추석에 조상을 맞이하는 세시 풍속으로는 벌초와 성묘가 있다. 조상의 묘를 찾아가 그동안 자란 풀을 정돈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가족과 일가 친척이 모이면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원래 글자 그대로 차를 올리는 제사를 뜻했다. 일반 백성들은 숭늉 같은 것으로 차를 대신하기도 했다. 추석 명절쯤 되면 하여튼 이 궁궐에서 차를 신하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막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제사 지내라고.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말은 차를 올리는 것이지만 특히 조선조에 와가지고 많은 제사상처럼 음식을 장만해서 모인 이 직계 가족들 이 함께 나눠 먹는 가정이 그 화목하고 돈독하고 이런 유의 어떤 부대적인 기능도 차례를 통해서 함께 얻었던 그런 세시풍속 일종이기도 합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것은 서쪽에 놓는다는 홍동백서와 포는 좌측에, 식혜는 우측에 놓는다는 좌포우회. 이 밖에도 차례상에 존재하는 복잡한 규칙들. 이처럼 복잡한 차례상의 규칙은 언제부터 유래한 것일까? 실제 주작 아래에는 그 홍동백서랄지 조율이시랄지 이런 류의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이 제상의 순서, 배치 이런 것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남의 집 뭐 차례 제사에 감나라, 뭐 콩나라, 뭐 판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것이 가가호 어떤 그런 제사의 풍속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홍동백서 조율시도 명문화된 것이 아닌데 어떤 특정 가옥에서 뭐 전해지다 보니까 또 외우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된 어떤 그런 진설 방법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옛날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평소 부족했던 영양소를 한번 푸짐하게 먹고 즐기며 정을 나누는 기회의 장이었다. 그러나 먹을 것보다 어쩌면 시간이 더 부족한 오늘날, 지금은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영양 과다의 시대이기도 하다. 변화된 생활 환경만큼이나 우리의 명절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다 성씨를 가지고 있고 다 양반이고 집집마다 다 차례 모시고 제사 모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집안에서 차례 모시고 제사 모신 사람이 일부였어요. 극히 일부. 낭비적인 측면. 근데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이랄지 또는 부부 간의 갈등이랄지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유의 명절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인이 즐겨했던 것이랄지 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걸로 제사상이든 차례상이든 좀 약화를 시키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을 가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밝은 가정 이런 것이 명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마을의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순히 가정에서 뭐 추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산 위에 올라가서 어느 집이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추석에도 늘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연기 나지 않는 그런 굴뚝집을 찾아가서 몰래 가서 뭐
양식을 놓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추석은 풍족하지만 또 이렇게 주변을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그런 미덕도 지니고 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수확이 시작되는 기쁨을 잔치로 승화했던 우리 선조들. 시대는 변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추석의 진정한 의미는 그 어떤 형식보다 가족이 함께 추석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